네, 안녕하세요. 네, 눈도 내리죠. 아마 내년에 합격할 거예요. 빠르면 올해 합격할 거고요. 뭔가 개강하는 날에 눈이 내린다는 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돼요.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 계속 일이 안 되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붙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떨어지겠나 이러면 큰코 다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5일에 걸쳐 가지고요 그 행정법 기출 문제를 이제 같이 다뤄볼 텐데,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이 일단 그 최신 판례들을 과거에는 비중이 좀 낮았었는데 최신 판례 비중이 최근 오면 올수록 이제 그 최신 판례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가 그 최고치를 아마 치달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거의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인가요? 2020년 이후에 판례들이 거의 줄을 이루면서 출제가 됐어요. 자, 어쨌든 뭐 선택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판례를 누가 많이 숙지하느냐, 거기에 결판이 날 겁니다. 뭐 헌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끝났죠. 우리가 끝났고 칠판 잠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이든 그 다음 행정법이든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판례예요. 이 판례는 뭐 선택형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선택형에서는 무조건 판례 결론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판례대로 따라가면 되고, 선택형에서는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관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사례형에서는 판례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판례 공부하실 때도 사례형은 논리 전개 과정을 어떻게 밟아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체크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걸 통해서 2차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선택형에서는요,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례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법령을 아셔야 돼요. 이 법령. 이 법령에서는 여러분 헌법에서는 헌법 조문하고, 그 다음 부속법령. 이 부속법령의 대명사는 다른 말이 이제 헌법재판소법이에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조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여기 핵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법.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서는 이 헌법 조문이 헌법에 있어서의 일반법이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법이에요. 이게 일반법이고, 이게 개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법에는 일반법이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기본법이죠. 그래서 이 행정법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행정기본법 이거 하고,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느냐면, 행정법에서는 일반법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행정절차법, 그 다음 정보공개법,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런 게 다 일반법이거든요. 그 다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그 일반 형태를 띠는 법 조문은 행정법에서 법령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하고 그 다음 축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헌법재판소법이 있다면 여기에 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반법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별로는 여기에 대응하는 게 행정소송법이에요. 행정소송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 조문이 단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다 헌법에서도 배우잖아요. 정보공개법 이런 거는 알 권리 관련해가지고 알아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이게 표리 관계로 연결된다고 헌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공개법. 그다음 세 번째가 또 헌법에서 여러분 사생활 비밀 자유 관련해서 연결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그 다음 일곱 번째가 강론으로 넘어가면 헌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그 다음 여덟 번째가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이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법에서 특히 그 선택형 관련해서 자주 출연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이 부속 법령은 파트별로 쭉 있잖아요. 총론, 헌법 총론부터 쭉 가면 앞에서 주로 문의되는 게 국적법. 이런 국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 파트로 넘어가면 뭐 등장하는 게 많죠. 뭐 집시법도 있고, 이런 거. 집시법도 있고, 그 다음 뭐 강론에 넘어가면 그 다음 총론에서도 정당법이라든지, 그 다음 공선법, 공직선거법, 공서법이라든지, 그 다음 뭐 강론에 또 이제 통치구조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선택형에서는 출제할 게 판례와 법령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헌법행정법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별종으로 다루셔야 될 것이 뭐냐면 종합사례형, 종합사례형. 이건 마치 여러분이 사례 문제 풀듯이 풀어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법령, 판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여러 분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아주 가장 좋은 문제죠, 사실은.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전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만이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 종합사례형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뒤쪽에다 편제를 해놨을 거예요. 헌법도 그렇게 해놨고 행정법도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헌법보다 행정법이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올해 헌법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법은 이런 문제가 해마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종합사례형 문제, 특히 행정법에서는 여러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습이 좀 돼 있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파편적으로 몇 개 암기하고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선택형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선택형은 기본이 이제 기출 문제지. 기출 문제집.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하고 변형시켜서 계속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들의 출제 흐름이 최근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출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최신 기출문제 중에 아직 기존에 나왔지만 최신에 안 나왔던 그런 것들은 주제 빠져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만 하면 되느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요 판례
중요 판례 OX 문제죠. 이 두 개만 결합하면 선택형은 거의 커버가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시했던 이 법령들이 있잖아요. 이 법령들도 제가 나중에 그 놀만한 법령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제본 형태든 아니면 그냥 프린트 형태든 여러분이 좀 암기할 수 있도록 놀만한 것들은 그렇게 정리할 예정이에요. 이거에다가 뭐 중요 법령 좀 외우시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써먹지도 못할 거고 뭘 합니까? 몇 개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면 나머지는 대충 통밥대로해서 맞출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양을 넓혀서 간 친구들은 초점이 안 잡혀요. 이것도 다 꽂고 저것도 다 꽂고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헷갈리는 거라고. 그 시간 다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모르고 알고가 선명해져야만 선택형은 빨리 커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죠. 반복 학습하셔야 되고. 저는 수험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맹점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맹점 노트. 제가 계속 틀리고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만 따로 노트에 정리해서 그것만 마지막에 외우고 들어갔다고. 어차피 나머지는 맞출 거니까. 이 수험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자기 하던 것 방식대로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지 꼬라지를 메꿔 넣어야 되는데 자기 약점이 발견되면 그걸 메꿔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좋아하는 자기 스타일대로만 계속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10년을 가더라도 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공부도 안 되냐고. 안 되게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이 수험생활이라는 건 지 꼬라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메꾸고 가는 과정이 수험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기 쓰듯이 이걸 썼다고요. 집에 가면 제가 20몇 건의 노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시, 행시, 예시 3개를 다 하다 보니까 거의 20몇 과목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집에 가면 민법부터 해서 노트가 다 있다고요. 그 비밀 노트는 여러분에게 권력분립상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요. 알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맹점 노트를 활용하면 여러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맞추는 건 1년 후에도 그대로 맞춘다고요. 근데 지금 틀리는 건 1년 후에도 또 틀려. 그런 걸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꼬라지 노트라고. 그래서 맹점 노트라면서 저는 그걸 이렇게 일기 쓰듯이 써내려갔었어요.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그럼 훨씬 여러분들이 좀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계속 틀리는 거 또 틀려. 그런 거 관리하라. 그리고 잘 헷갈리고 자꾸 암기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중요한데 암기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방에다가 책 한 볼때기 짚고 들어가지 말고 그 맹점 노트 그 한 것만 들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배부될 때 전에 계속 그거 들고 외우라 이거. 오케이? 아니, 저는 철저하게 어렵고 공부했다고. 하여튼 제가 제 설명회 온 친구도 알고 느끼시겠지만, 저도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요령껏 안 하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첨단에 잔머리를 굴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해 한 30문제 정도 풀어 나갈 거예요. 오늘 30문제, 내일 30문제니까 한 30문제 정도를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뭐 안 할 가능성은 높고요. 복습이라도 철저히 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2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장 행정부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통치행위인데요. 이거는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한 행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계엄 선포 행위. 이게 대표적인 통치행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통치행위가 대통령이 한 건데 왜 말이 많냐? 이게 아예 사법심사를 왜 끌고 가느냐? 그 통치행위라고 무조건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올해 문제예요, 올해 여러분 문제. 올해 출제된 거요. 1번 문제부터 올해 문제죠.
이제 마음이 아마 지금 여러분 좀 서전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데, 자, 통치행위는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키워드, 여러분들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통치행위는 키워드가 딱 두 개요.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 사법심사 제외.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요. 이 고도의 정치성, 그 다음 사법심사 안행.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건 이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해서 최고 통수권자가 결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도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한 거, 그거 왜 했어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그 번 돈 갖고 핵 개발해가지고 한반도를 작살내면 우리 공동체가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라고요. 그럼 그 과정에 누는 작살 나겠어요? 그 입주업체들은 작살이 나겠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통치행위죄라도 여러분, 통치행위의 형식적인 측면하고요, 실질,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 통치행위를 한 대통령의 행위가 옳냐 그러냐, 이건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 이 안에 뭐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계엄선포 과정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했다는 등, 이게 이런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절차를 안 거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든 헌법이든 간에, 헌법재판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적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 이런 그 통치행위를 할 만한 그런 정치 상황인가?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서 있었는가? 그거 내린 것을 사법부가 얄팍하게 판단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지금 탄핵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탄핵이 법적 시각에서 쳐다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서창교 자체스레이커에서 지금 참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터치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시각을 갖고 통치행위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 내용적 측면. 그게 과연 지금 이 상황이 통치행위를 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그런 측면들은 사법부가 손대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절차 제대로 밟아서 이건 판단하기가 쉬운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훈 취소 체크하실래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서훈 취소하고, 그 다음 서훈 부여하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서훈 취소, 이건 통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서훈 수여, 부여하는 거 있죠. 이건 통치행위성을 인정해요. 우리가 서훈을 수여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상을 줄지 말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정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보고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국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나서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여했던 서훈을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친일파였던 거야, 보니까. 나중에 친일파가 아니고 독립투사인 줄 알고 했는데, 이거 날리는 것은 이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그건 객관적 사실을 갖고 그냥 쉽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질문에 보시면 서훈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딴 말로 무슨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훈 수여는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꼭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서훈 취소는 뭐와 달리 되어 있죠? 서훈 수요의 경우와는 달리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질문요. 이건 여러분 통치행위하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통치행위와 그 다음에 이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부수하는 행위. 이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뒤따라오는 행위 있죠. 이건 사법심사가 돼요. 그런데 통치행위 자체는 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남북정상회담 개최 있죠. 이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에 뒤따라서 부수해가지고 뭘 했죠? 북한에 돈 보낸 거 있죠. 그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그건 사법심사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계엄 선포 그 자체는 무슨 행위라고? 통치행위인데 계엄 선포 후에 그다음 계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조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치들이 대표적인 부수하는 행위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계엄법이라든지 이 관련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번 질문이 왜 틀리는지는 아시겠죠? 어느 부분은 부수적 행위라고요. 그 송금한 이 부분은 부수적 행위로서 그건 사고심사 가능하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이게 바로 뭐죠?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통치행위는요. 헌법 문제이기도 하고 행정법 문제이기도 해요. 양면에 걸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대법원이든 그 다음 헌법재판소든 둘 다 통치행위는 받아들입니다. 통치행위는 받아들이면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대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 명백하게 위반한 것.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계엄 선포할 때 뭘 해야 되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어겼을 때 그때는 계엄 선포도 뭐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사고심사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면 이때는 사법심사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를 긍정하면서도 그 통치행위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뭐 될 때 직접 침해될 때는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내지 기본권 제한이 직접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딱 기본 포맷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거의 유명하다기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죠. 그죠? 그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하면 기본권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 미치잖아요. 직접 그 업체들의 재산권이 날아가잖아요. 그 공장들 다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3번 질문에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 그게 키워드예요. 그럴 때는 통치행위일지라도 헌법소원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건 헌법 시간에도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것도 통치행위고 행정입법이기도 해요. 행정입법이기도 하고 통치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 인정하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예국에 파견하는 거죠. 예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 그게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럼 그 부분은 판단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다면 내용적, 즉 실질적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자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사법기관들이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는 판단이 하기가 쉽다고요? 이런 형식적인 측면은 판단이 쉬운 건데 이런 본질, 내용, 그게 도대체 통치행위를 할 만한 상황이었냐 아니 이런 판단은 사법부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이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4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죠. 이 법치행정, 이게 여러분들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제가 설명에도 강조했다시피 이건 헌법, 행정법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모르고 공법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가 한 작용이 법치에 반한다 하면서 구제수단으로 나아간다고요. 그 구제수단을 헌법재판소로 갈지 아니면 행정법원으로 갈지 그에 따라서 헌법과 행정법이 나눠질 뿐이라고. 그래서 헌법, 행정법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절대 분리해서 헌법, 행정법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법치 행정인데 7번 잠시 보세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국가가 국민 A를 향해서 이렇게 행정작용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법치가 적용되죠. 이 법치는 여러분 세 가지죠. 행정법에서. 이거 기억나요? 우, 유, 통. 이 세 가지죠. 이거 법률의, 법률유보, 뭐다? 사법통제. 이게 구제잖아요, 구제. 이 구제를 헌법재판소로 갈지 아니면 뭐 행정법원으로 갈지, 그거 갖고 헌법행정법을 나누는 거라고요. 감이 오죠? 여기서 이제 법률의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된다고 배우셨을 거고, 핵심은 뭐예요? 법률유보죠. 이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본법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중요사항 유보설이라는 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건 여러분들 사례 문제 푸는 것도 저러 가지고 푸는 거예요. 사례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저 법치 놓고 국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이 구제를 두 개로 쪼개잖아요.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송 요건하고 뭐로 나누는 거죠? 본안.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본안은 어차피 헌법은 따로 본안하는 방법 배우셨을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소송 요건 8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감이 와니까 이게 행정법 다예요. 다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다예요. 다 이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 나와요? 이게 바로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하되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감 잡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래서 이 선택형으로서는 주로 법률유보를 많이 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법률유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법률유보인데, 법률유보. 이게 이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법률의 모습으로 국민을 촉치는 게 아니고 뿌리 자체가 어디 있으면 되죠? 법률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은 법률로부터 뭘 받으면, 위임을 받으면 이 법규명령에 터잡아서 국민 A에게 어떤 처분을 하면 이 처분은 법률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 법률로부터 위임 받아서 한 거예요. 만약 이거 없이 하면 법규명령에 터잡아서 하면 이거는 법률의 뿌리가 없는 걸 갖고 한 거라고. 그럼 그 법률유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야.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뭐 근거한 규율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밑에 그 해설 부분에 보면 그 1번 해설에서 언더라인 건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 바로 위에 보세요. 밑줄 친 바로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반드시 법률의 모습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1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1번 지문 같이 한번 봅시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둘 다 되니까 법률에 근거한 규율, 이게 옆에다 하나 적으시면 법률에 뿌리를 두기만 하면 됨.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법률에 의한 규율이라는 거 무조건 그 형식이 법률이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 형식도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된다?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사항 유보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쭉쭉쭉쭉쭉 뿅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에 봤을 때 그 행정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근거 있을 때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요 안 해. 이까지는 중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법에 근거 없어도 돼. 이건 법률 유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건 중요해. 그럼 이 중요하면 이게 법에 근거 있어야 돼요. 법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고, 법에 뿌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두 개로 쪼개요. 중요한 걸 다시 쪼갭니다. 이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랑 그냥 중요한 거로 나눠요. 이걸 뭐라고 배웠죠, 이걸 여러분? 이걸 어해유보 사항이라고 한다, 어해유보. 그럼 어해유보는 이거는요, 법률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률에 의한 규율을 해야 돼요. 무조건 누가 직접 규율을 한다고? 법률로 규율해야 되지 법규 명령을 하면 안 돼요. 위임받아가지고. 이걸 보통 강화된 법률 유보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강화된 법률 유보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위임을 주면 안 돼요. 위임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법률에 하여서 되고 법규 명령에 의해서 되고 된다고. 그냥 중요한 거는. 이걸 보통 이제 이 법률 유보가 이제 이게 2단계로 구성돼요. 중요사항 유보서는. 이해가 되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어해 유보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단지 법에 근거한 것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질문 나와 있지 한번 봅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법률에 뿌리 무조건 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밑에다가 위임 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 이게 바로 어해유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 하나, 이제 헌법과 행정법에서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행정입법 파트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법률에서 이렇게 법규 명령으로 뭐 대통령령이든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이렇게 위임을 주잖아요. 그럼 위임 줄 때 우리 배우셨다시피 이거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배우셨을 텐데, 만약에 포괄 위임을 주게 되면 이 법률은 헌법 75조에 반해서 위헌적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 위임 금지라는 건 딴 말로 하면 이게 명확성 원칙이라고. 잠깐 여러분들, 제가 헌법 공부할 때 계속 강조했지만 이 법치는 뭐로 바꿀 거라고요? 법치는 예측 가능성으로 바꿔. 우리가 법치로 온 이유는 뭐냐면, 과거 인치의 시대 때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디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법치로 오면 내가 뭘 저지르면 얼마만큼 받는지를 알아 몰라?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법치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게 터잡아가지고 그게 어긋나면 구제해주고, 이게 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명확성 원칙. 헌법에서 배우잖아요. 그 다음 신뢰보호 이런 거라고. 신뢰보호가 왜 예측 가능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갑자기 뒤엎어 보세요. 예측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명확성과 신뢰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괄위임 금지, 이것도 딴 말로 하면 뭐예요? 구체적 위임하라는 거잖아요. 구체적 위임. 그건 이 법률만 읽어보더라도 여기에 뭐가 적힐지 예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감이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구체적 위임은 분야별로 일률적이지 않고요. 지금 이 위임을 받아 법규명에 규정될 내용이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수시로 바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익적이라면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요. 국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 수익적이거나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이라면 좀 완화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보실래요? 위임입법에 있어서 급부행정, 그게 수익적이죠. 급부는 빵 주는 거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예,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뭐 될 수 있죠? 완화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실관계의 규율, 그 다음 수시 변화, 이런 건 엄격히 규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괄위임 금지 원칙, 이거는요, 대통령령이든 그 다음 뭐 부령이든 다 적용돼요. 그 다음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때도 다 이거 적용이 돼요. 적용되는데 적용 안 되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다 적용되는데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적용 안 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적용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건 기본적으로 포괄리임 금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권력 분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되죠? 국회가 만드는 건데 행정부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은 누가 다 하도록 하는 거죠. 국회가 해야 그게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 이거는 주로 국가 기관끼리에 싸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 이게 지금 행정부라면 이게 뭐예요? 입법부잖아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권력 분립과 관계없는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포괄리임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치와 관련돼요. 자치적. 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법적 단체.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적 상, 공적 단체의 정관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자치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 지자체 조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리임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권력 분립 때문에 포괄리임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보호되는 거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국민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4번 지문 보세요. 법률이 그렇죠? 행정부가 아니거나 혼났잖아요. 그 행정부와 법률, 국회 간의 권력 분립 때문에 놓은 게 여러분 포괄리임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지 기관 정관의 그 자치에다가 동일합니다. 자치적 요소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포괄리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시면 이건 뻔한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그 법률로부터 위임도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규 명령으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뭐에 반해요? 그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잖아요. 법률의 뿌리도 없이 국민을 족치는 거니까. 그게 이제 5번 지문이죠. 거기에 보시면 그 두 번째 후반부터 보실래요? 그 설문에 법률에 의한 이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법률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 위임을 받아야 된다. 딴 말하면 법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 됐어.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어났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방금 보셨어요. 그죠? 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그 자치법적 사항. 그럴 때 뭐가 적용 안 된다고요? 포괄리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에 보시면 오늘날의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슨 서를 받아들이고 있죠? 의회 유보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앞에 했던 걸 또 넣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사례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입니다. 그 법의 노조 통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에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노조 통보할 수 있는 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것이 법률에 없어요. 법률에 위임도 없는데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의 노조 통보 조항을 만들어서 이에 터잡아 가지고 지금 A 노조, 이 A 노조를 법의 노조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법의 노조 통보를 한 겁니다. 이 법의 노조 통보가 일단 처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처분성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럼 이 친구는 이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법에도 없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죠? 무효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법의 노조 통보 당시에는 이게 무효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게 무효가 되면 결국 법의 노조 통보도 법에 근거 없이 한 꼬라지가 되지만
그 위법성의 정도는 뭐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취소성에서 인용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법의 노조 통보가 일단 처분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대통령령에 규정했는데 이건 법률로부터 위임 없이 규정한 거예요. 따라서 예, 이 대통령령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가지고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그에 터잡아 놓은 처분도 위법이 되고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4번 질문 보시면 뭐 법인세, 뭐 종합소득세 쭉 관련해 가지고 신고 업무 이행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로 정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의회 유보의 기본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여러분 특별권력관계 배우셨어요?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헌법에도 나오고 행정법에도 나오죠. 그럼 특별권력관계는 과거에 법치가 적용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적용돼 안 돼? 다 적용된다고 바뀌었죠.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뭐다? 좀 더 보호를 덜 받을지언정 기본은 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에 보시면 그 육군 삼성한학교 생도는 이 특별국민이죠.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밑에 다 적어놓은 게 뭐예요? 법치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7페이지 4번 문제 행정법의 법원으로 넘어갑시다. 행정법 법원에서는 칠판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법 법원에서는 여러분들 행정법 법원에는 헌법도 있죠. 뭐 헌법도 행정법 법원이 되는 거고 헌법이 직접 행정작용을 규율 하잖아요. 헌법에 뭐가 있죠? 직접 규율하는 게 비례 원칙, 가인금지 있잖아요. 가인금지, 평등 이런 건 바로 규율합니다. 또 어떤 거는 또 구체화된 법률이 있어야 규율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있고요. 이게 다 성문법원을 지금 이게 성문법원이에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 이건 이제 성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이고 성문법원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 법규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입법이.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이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번에 어디에 다 들어왔죠?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해서 그게 성문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의 불문법을 여기에 뭐 확인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러면 시험에서. 이게 보면 이제 뭐 비례 원칙부터 신뢰보호, 그 다음 이제 평등, 자기구속, 그 다음 부단결부 이런 것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이거는 헌법, 행정법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예측 가능하게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 법치와 관련된 법치에 파생된 거라고 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신뢰보호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헌법, 행정법에 아울러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법. 이건 이제 선택형 지문으로만 나와요. 국제법은 사례형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국제법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건 우리나라가 사인한 건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문법하고 뭐 불문 둘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사인한 거고. 이 조약은 다시 여러분 국회 동의 받아서 만드는 조약과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 이 정식 조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식 조약 이렇게 있죠. 이거는 법률과 같은 레벨이고 이거는 대통령령과 같은 레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일어났죠? 이건 이제 1번 지문은 자기구속. 이게 헌법에서 여러분들 헌법소원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그 관련해서 행정규칙. 이 행정규칙이 과연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규칙은 조직 안에서 쓰는 것이지 국민을 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은 안 돼요. 헌법 소원. 원칙은 헌법 소원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네, 법령 보충 규칙. 그죠? 행정규칙 형식의 뭐 법규명령이라는 그 법령 보충 규칙 이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자기구속 연결된. 그래서 재량준칙을 만들어서 적용한 간행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자기구속과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자기구속.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게 이제 1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그거 줄 거세요. 그걸 줄여서 재량준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량준칙이 대표적인 행정규칙이잖아요. 그 1번 지문에 보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되어 있나요? 그걸 줄이면 뭐예요? 이게 재량준칙.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풀이 시행되어 뭐다? 행정간행. 그 간행이 있을 때 자기구속을 적용합니다. 행정 재량준칙이 만들어져 있는 자체만으로 바로 자기구속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간행을 요한다는 거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 헌법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어요. 사회적 기본권. 그 사회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 자체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헌법 규정도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여러분들은 뭐 평등원칙이라든지 가인금지 이런 건 바로 행정작용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 이 3번 지문은 이제 뭐냐면 이건 이제 국제법을 좀 국제법 혹시 선택 과목으로 한 친구 있어요? 이 지금 국제법을 환경법 택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올해 환경법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 환경법이 이제 행정법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이 선택 과목을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아니, 왜 선택 과목을 왜 안 해준다고 제보고 자꾸 저한테 맡겨놨냐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알았다고. 내가 환경법이라도 해주겠다. 환경법이 뭐 두 번째로 선택을 많이 한다며요, 수험생들이.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원래 국제법 강의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국제법하고, 제가 원래 그 공직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첫 강의한 것이 국제법하고 헌법 강의를 했었어요. 원래 첫 강의는. 그러다가 이제 제 출판사 쪽에서 행정법도 하셔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헌법은 그냥 그만두고 오히려 행정법에 강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변호사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헌법, 행정법을 분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효율성을 배가시켜 주려고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 1994 관세 및 무예에 관한 일반 협정 체크하실래요? 3번 지문에. 그 밑에다 WTO라고 적어요. WTO. 이 WTO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의 줄임말이 국제무역기구인데 이게 국제기구이긴과 동시에 국제조약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WTO는 이건 정식 조약이에요. 정식 조약이고 법률과 같은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부속으로 되어 있는 게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그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국민 대우 원칙과 체국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국민 대우 원칙하고 체국 대우 원칙, 체해국 대우 원칙 이 두 개가 들어요.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이게 바로 국내법으로 따지면 평등 원칙이에요. 차별금지라고, 차별금지. 이 차별금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국내 물건하고 국외 외국 물건 이거 간에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국민 대우 원칙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 물건이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하고 수입되어 온 물건 사이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국민 대우 원칙이에요. 그 다음 체국 대우 원칙은 외국 물건하고 외국 물건 사이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일본 물건과 미국 물건에 동일한 물건에 관세를 다르게 매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게 뭐라고요? 체국대 원칙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합치면 다 뭐의 금지라고요? 차별금지, 차별. 지금 이 사안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 지자체 조례는 뭐보다 하위에 있는 법이죠?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일부거사 관세 및 무효에 관한 협정은 뭐죠? 이건 정식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레벨이거든요. 근데 조례에서 뭘 규정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보다 우대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럼 무슨 원칙에 반하죠? 내국민 대우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뭐다? 상위법에 반하는 조약으로 무효가 될 수, 조례는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로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나. 감이 와, 이제? 그러니까 이 헌법행정법을 제대로 강의하려면 국제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공부한 사람이 강의를 해야 돼요. 가장 적격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멀리 찾으면 안 되고요. 항상 진리는 가까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4번 질문은 또 뭐냐면,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국내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죠? 권리와 의무, 이걸 가지려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사람. 이걸 우리는 당사자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국내법에서의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건 이제 국내법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국내법은. 근데 국제법에서는요, 국제법에서는 이게 국가가 있고, 이게 A국가, 여기 이제 국가, B국가, 이렇게 있잖아요.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사람이에요. 국가 안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이건, 소돼지입니다. 알겠어요? 소돼지라고,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국제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다? 국가라고요, 국가. 국가가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럼 개인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국제법 필요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국내법에서 제가 이 친구 키우는 개가 있어요. 개가 너무 귀여워갖고 이 친구 개의 코를 제가 물어 뜯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망망하면서 그 법원에 와가지고 판사 앞에 와서 망망하면서 제 코가 물어 뜯겼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고. 그걸 알아야 이걸 풀어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법의 시각, 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에다 동감을 하세요. 사인이 직접 국내법원의 회원국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거 마치 누가 소송 제기하는 거라고요? 강아지가 소송 제기하는 꼬라지라고요. 왜 이거 여러분 국제법을 공부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리 말해줘. 그럼 빨리 이해가 되지 이제. 그렇게 딱 처리를 하시라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 우리 실내보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뭐 있죠? 5번 질문도 이거잖아요. 우리가 실내보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5가지 불러보실래요? 일단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조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걸 실내에서 써야 되고, 실내하는데 기체,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그 인과관계.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 선행조치를 믿었어야 되고,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신뢰와 조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위.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선행조치인 거 아닌가? 이건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했더라도 선행조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이건 형식적인 권한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다? 실질적으로 누가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해야죠?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처의 공적 견해 표명을 딴 말로 선행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있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선행조치, 즉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판례 하나 제가 보여드리기 이런 거예요. 지금 과거 판례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그 당시에 지금 뭐 보건부 장관인가? 보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좀 외딴 지역에 병원이 별로 없는 지역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병원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병원 세우면 보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체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이렇게 설을 푼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조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죠. 일체의 지방세 면제. 지방세 면제. 이걸 이제 알린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지 아세요? 지자체 장의 권한이에요. 이 지방세, 이건 보건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고요. 이건 누구 권한이라고? 지자체 장의 권한이에요. 지자체 장의 권한인데 장관이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권한이 없는 자가 뭐 한 거죠?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A라는 친구가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세우니까 이 지자체장이 A에게 뭘 부과했겠어요? 지방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방세 부과는 신뢰보호에 뭐다? 반한다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라고요. 그럼 이 소송에서 지자체장이 뭐라고 항변했겠어요? 소송에서.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약속했냐. 이 친구가 한 거지. 그랬더니 판사와 야, 일국의 장관이 그런 말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권한이 누구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치고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감 잡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신뢰보호죠. 하여튼 신뢰보호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거 뭐 헌법에서도 자주 선을 보이고 행정법에서도 자주 선을 보이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자, 기억은요, 옆에다가 행정계획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 행정계획 적고 가로 열고 가변적 속성. 이렇게 적어요. 가변적 속성. 그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7번 잠시 행정계획 배우셨죠? 행정계획은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도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며칠 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요, 이 계획은 바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 대표적인 행정계획이에요.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두 번째 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왜 바꾸냐 이거예요. 기존 걸 믿고 있었는데 왜 바꾸냐. 야, 너는 계획 세워서 바꾸면서 왜 국가보고를 못 바꾸게 해? 이래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예, 근데 신뢰이익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행정계획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신뢰 보호하지 않는 경향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라고. 이유는 뭐라고요? 가변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이 그거 아까 자기구속 원칙 관련된 거예요. 우리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만 있어가 돼요? 아니면 그걸 적용한 간행이 있어야 돼요? 적용한 간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공포된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된 간행이 있어야만. 그리고 잠깐 우리 판례는요, 이 자기구속 있잖아요. 이 자기구속 원칙을 이게 이 근거를 학자의 통설은 잠깐 여러분, 자기구속 원칙과 평등 원칙은 같은 거예요. 둘 다 차별 금지라고요. 왜 저런 간행에 따라서 계속 해왔는데 왜 나만 다르게 해? 그거라고. 그래서 간행이 있을 때 차별하지 말라는 게 자기구속 원칙이고, 간행 없는 상황에서 차별하지 말라가 평등 원칙이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근데 어쨌든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를 통설은 평등에서 그래서 찾는 거예요. 어차피 차별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자기구속을 평등하고 신뢰해서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뢰가 됐든 평등이 됐든 간에 자기구속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량준칙을 공표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적용해왔던 간행이 있어야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우수 근거를 우리 판례는 평등하고 어디? 신뢰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 잡았을까지?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제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그 제도 운영.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무슨 시험 제도든 뭐든.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사법시험 그동안 쭉 준비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로스쿨로 바뀌어가지고 기절한 사람들 많다고. 그리고 그 사법시험 장수생들 있잖아요. 막 20몇 년째 사법시험 준비한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20년간 사법시험 준비하고 신림동에서 밥집을 열어가지고 밥집 하시는 분도 있고요. 1차만 10번인가 붙고 2차 한 번 합격하면 2차 기회 2번 주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장에만 20번인가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밥 장사하다가 또 그 치킨 그 배부에 그 밤에 챙겨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쇼를 다 하여튼 아니 제 선배들 중에 보면 저는 그나마 이제 3년 안에 이제 고시를 끝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저는 이제 폐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마지노선이 제가 보기에 한 5년 넘어가면 그 폐인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시 준비할 때 딱 3년 세워놨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딱 3년 안에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폐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선배들 보니까 또 5년 딱 넘어가니까 사람이 사이코로 바뀌더라고요. 서서히 이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장마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포장마차가 30몇 년 전이니까 포장마차 이거 들어가면 이제 똑똑하신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없어. 막 그런데 이제 이 선배들이 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론 많이 알면 알수록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개만 정확하게 알아서 들어가서 시험 치는 것이지 많이 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지금도 그 신림가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60 이렇게 되신 이상이 된 사람들인데 신림동 산에 제가 관악산에 가끔 산에 가면 가끔 부딪혀서 막 값이 안 만들고 부딪히고 뭐 술 사달라고 난리고 막 그래요.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청춘을 날려버린 거죠. 지금 남의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도 빨리 끝내. 알겠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요령껏 하되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그런 시각에서 쳐다보세요. 네, 이런 것도 다 보호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리얼은 신뢰보호의 한계죠. 칠판점 항상 이런 헌법에 배웠겠지만 가인금지든 신뢰보호든 이건 다 기본적으로 뭐와 뭐에 비교형량하는 거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거라고. 비교형량. 그러니까 신뢰보호 요건 다 갖추더라도 마지막에 뭐와 비교형량해야 돼요? 공익. 그 행정법에서 공익적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사정변경이에요. 사정이란 말 동그라미 하시고 그게 공익적인 중대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사정변경이란. 그래서 사정판결도 들어보셨잖아요. 사정판결. 이게 다 공익적인 요소가 크다는 거예요. 공익적 요소 크면 뭘 적용하기 어렵다고?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어렵고 가인금지 위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신뢰보호라는 게 결국 가인금지예요. 어차피. 마지막에 어차피 공사처벌에도 하는 거. 이게 공사처벌에도 하는 이게 비례 가인금지 원칙이잖아요. 감 잡았을까지?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게 키워드예요. 동그라미 리얼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예, 그 부분 체크만 딱 해둡니다. 자,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